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 두뇌 발달에 대한 오늘 이제 교육을 말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아이들은 이제 어떤 시대에 살아갈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실제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미 많이 와 있죠. 네, 예. 그래서 실제로 인공지능이나 아니면 우리가 로봇이나 이런 또 그 의학적인 어떤 그런 환경 이런 거 변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역량을 발휘하려면 뭐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뭐 대개는 창의력이라든지 또 뭐 어떤 분들은 뭐 직관력이나 통찰력, 또 어떤 분들은 또 그 협업 능력, 또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지속적인 그런 역량을 발휘를 하려면 사실은 뇌가 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창의력이나 혹은 협업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아이의 성장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려면 일시적으로 어떤 교육이 또 중요하지만 그것이 지속 가능하고 지속적인 것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뇌과학에서는 이 뇌를 변하게 하는 여러 가지 물론 그런 자극이나 교육 뭐 어떻든 그런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고요. 지금까지 밝혀진 특히 아이들의 두뇌 발달에 중요한 5가지 교육이 과학적으로는 좀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이들의 지속적인 두뇌 발달을 위해서 뇌가 변화를 하는 또 뇌를 변화시키는 그런 교육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을 위한 어떤 실천적인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알려져 있는 5가지 뇌를 변하게 하는 것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신체놀이죠. 신체놀이가 두뇌 발달을 변화시키고 또 두뇌를 활력 있게 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미 알려진 거고요. 또 그림책, 독서죠. 이것은 뭐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독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보고 그것을 또 읽어주면 그걸 또 듣고요. 또 그것에 그 감동도 하고 또 맥락도 파악하고 거기서 유머 같은 것도 느끼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이 그림책이 뇌를 상당히 변화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상당히 지속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죠. 3번째는 이제 협업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협업 능력이 중요하냐?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어떤 분야의 덕후라든지 어떤 분야의 고수가 되는 사람들이 생존을 하고 잘 능력을 발휘하는 시대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고수나 덕후가 되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협업 능력이 없으면 집단 지성을 발휘하지 못하면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세계에 와 있습니다. 실제로 뭐 동영상 하나를 만들어도 뭐 요새 뭐 카타르 월드컵 때문에 뭐 BTS의 그 정국이 했던 그 주제가가 아주 드리머하고 유행을 하는데 그 비디오 하나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의 그 직업군과 여러 가지의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협업해서 만드는 작업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덕후와 고수가 있어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하고 협동하지 않으면, 협업하지 않으면 이제 살아남을 수가 없는 시대죠. 그래서 이 협업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뇌를 변화시키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전에 뭐 인성이라는 부분이 있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시대가 또 돼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알려진 것 중에 하나는 소근육 운동이죠. 특히 악기 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악기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두뇌 발달을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게 상당히 지속적인 변화를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자연이죠. 자연은 뭐 이미 다 알려진 겁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는 이제 디지털 시대가 돼서 시각, 청각 이런 것들을 조금 효율적으로 어떻게 보면 용량을 줄여서 송출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런 시대이긴 하지만 사실은 왜곡되지 않고 축약되지 않는 그런 정보는 자연을 통해서 얻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자연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시각이나 청각,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 감각 외의 자극도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서 얻는 자극보다는 자연에서 얻는 자극이 훨씬 더 우리의 가시, 이 감각을 넘어서는 자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뇌를 상당히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교육적인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뇌를 변화시키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실천 팁을 가지고 있을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2019년에 누리과정이 바뀌었죠. 누리과정이 바뀐 큰 테마는 뭐였었냐면 그동안 사실은 아이들의 두뇌 발달을 위해서 우리는 뭔가를 집어넣고 교육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교육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떨까요? 선생님과 학생이 되는 거죠. 수직적인 말하자면 교육이 되는 거죠.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수직적인 면이 있습니다. 가르쳐주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교육이 아이들한테 두뇌 발달에 효율적이다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해왔는데 사실은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추려면 창의력을 발휘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통찰력도 가지고 이런 적극적인 이런 학습이 필요하거든요. 적극적인 학습이 되려면 이게 수직적인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수평적인 것이 돼야 되죠. 그래서 학습이 아니라 놀이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이제 우리 교육학자들한테 이루어져서 누리과정을 학습에서 놀이로 바꾸는 작업이 첫 번째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신체 운동이라든지 예술 감각이라든지 자연이라든지 사회성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나의 부분별로 교육을 하면 됐지만 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어떤 것들을 하려면 놀이가 되려면 사실은 부분으로 나눠지지가 않잖아요. 어떤 놀이를 하면 그거를 통해서 선생님이 혹은 부모가 예술 감각도 끌어내고 거기서 언어적인 것도 끌어내고 거기서 사회적인 것도 끌어내고 자연적인 것도 끌어내는 방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언어를 위한 놀이, 사회성을 위한 놀이 혹은 예술을 위한 놀이가 아니라 놀이를 통해서 언어, 예술, 사회성을 끌어내리는 작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눠서 이거를 위한 놀이가 아니라 놀이를 통해서 그런 총체적인 것을 다 겪으면서 경험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교육 방식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누리과정 교재나 누리과정 교육 과정을 보면 그런 식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수평적인 관계, 놀이 중심, 그리고 그 어떤 놀이를 통해서 그 필요한 부분을 꺼내내는 그런 교육으로 바뀐 겁니다. 그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역량을 키우려면 그런 식으로 교육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이 놀이가 이 자유놀이 중심의 놀이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아이들이 문제 해결력을 키우고 또 새로운 어떤 상상을 하고 또 거기서 문제 해결을 통해서 새로운 생각을 하는 창의력을 발휘하는 그런 것이 되려면 결국은 놀이로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놀이에서 뇌를 변하게 하는 지금까지 뇌과학적으로 알려진 5가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체 놀이가 아이의 그 두뇌를 발달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미 많이 알려져 있죠. 하지만 우리가 과학적인 근거를
못 돼서 그런 거죠. 근데 최근에 뇌과학이 발달됨으로써 그런 것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신체 놀이를 하면 뇌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빨리 뛰잖아요. 심장이 빨리 뛰니까 혈액이 많이 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산소 공급이 많이 이루어지겠죠. 또 세로토닌이라고 해서 뇌 이 리듬 있는 운동을 하면 뇌 그 정신적인 안정, 집중력을 관여하는 세로토닌이 높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뇌성장인자라고 해서 BDNF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그 뇌의 운동 피지뿐만 아니라 전두엽, 축두엽 이런 부분이 다 활성화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BDNF는 신경 전달 물질도 풍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뉴런도 새로 생성하게 되고 뉴런의 가지도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뇌과학적으로 보면 신체 운동이 뇌를 발달시킨다라고 하는 게 알려진 거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신체 운동을 하면 어떻습니까? 자발적이 되고요. 또 신체 운동이 특히 뭐 아빠랑 하면 재미를 위해서 하는 거죠. 또 이게 수평 관계를 유지하고 또 이게 또 예측 불가능하고 또 특별한 거기에 맞는 시간을 따로 주는으로써 아이들은 극단적인 감각이나 이런 것도 같이 느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신체 놀이가 상당히 뇌를 발달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그림인데요. 조용히 앉아 있을 때의 뇌의 소견과 20분간 걸었을 때의 뇌입니다. 물론 운동을 담당하는 뇌 피질이 훨씬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긴 하지만 사실은 전두엽, 축두엽, 두정엽, 후두엽 이런 것들이 다 활성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BDNF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활성화한 뇌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사실은 성인이 된다면 어떨까요? 뇌가 변해서 아이들은 창의력이나 직관력 이런 것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아이들이 그런 운동을 통해서 어떤 그 상상력이나 이런 것들을 발휘한 이런 기술, 신체 운동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아이들이 고급 기술을 배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사실 예전의 장난감들을 보면 장난감들은 부모의 어떤 활동이나 부모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뭐 그 소꿉장난이라든지 아니면 공구 놀이 세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어른의 능력을 배운 거였거든요.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역할놀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서 역할놀이 같은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의사놀이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엄마 아빠를 하는 그런 놀이도 하고 특정한 또 직업 가지고 하는 놀이 이런 것들이 사실은 분의 발달을 총체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인데 이게 최근에는 이제 유튜브가 많이 발달이 돼서 유튜브를 통해서 아이들이 또 인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장난감을 하나 하려면 설명서를 보고 그것을 장난감을 조작해줘요. 요즘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장난감을 딱 사오면 유튜브로 그 장난하는 걸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아이들을 한번 유튜브를 딱 보고 나면 아이가 그것을 흉내내고 또 그런 것들을 기술을 배우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배웁니다. 일종의 유튜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말하자면 역할놀이를 통해서 인지 발달도 있고 언어 발달도 있는데 그게 유튜브가 이제 그런 역할을 했는데 앞으로 이제 세상은 조금 더 지나면 메타버스의 세상이 될 겁니다. 메타버스의 세상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수직적으로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거 보면 메타버스의 역할놀이는 스스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하고 하는 식으로 조금 더 바뀌죠. 그래서 사실은 메타버스 세대의 역할놀이는 더 우리 아이들한테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이런 역할놀이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많은 발달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림책입니다. 그림책에 대해서는 뭐 앞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두뇌 활성이 다르죠. 이게 이제 게임을 하는 뇌가 그 밑에 있는 거고요. 책을 읽을 때의 뇌입니다. 어떻습니까? 완전히 차이가 나죠. 그 책을 보는 후두엽, 시각을 담당하는 후두엽,
그다음에 축두엽, 예, 언어로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축두엽, 그다음 맥락 같은 걸 파악하면 전두엽, 또 그것을 낭독을 하면 운동 영역, 또 변형계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감동을 하고 하면 혹은 중요한 것을 파악하는 것도 변형계에서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그림책을 읽어주거나 아이가 책을 읽으면 내가 이렇게 활성화되는 겁니다. 반면에 아이가 뭐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컴퓨터로 게임을 한다 그러면 어떨까요? 뭐 예를 들어서 위에서 비행기가 막 오는데 그것을 총을 쏴서 떨어뜨리는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게임을 한다 그러면 총을 비행기가 떨어진 총으로 빨리 쏴서 떨어뜨리는 게 초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거나 거기에 감정을 섞이면 더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고 감정을 안 섞고 오직 손만 계속 하고 보는 것만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뇌 활성도가 어떻습니까? 후두엽 쪽, 그다음에 소뇌 쪽만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뇌를 가진 아이하고 이런 뇌를 가진 아이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잘한다면 엄청난 차이가 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그림책 읽어주기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 그림책을 읽어주는 게 딴 장점도 있지만 이렇게 말하자면 그 시각 언어는 후대부에서 있고 이것을 시각 입력이 있으면 그것을 언어로 바꾸고요. 그것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이 중요성을 변형해서 파악하는데 이 모든 것을 관장하는 것이 집중력이죠. 교정협의 집중력을 담당하는 집중력 일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요즘 ADHD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 이 집중력이 저절로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런 책을 읽으면서 책을 통해서 후두엽, 축두엽, 언어 발달, 인지 발달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지만 집중력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동영상이나 디지털 미디어를 1시간 볼 때마다 10%의 ADHD 아이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가 있죠. 근데 책을 읽으면 이렇게 집중력, 시각 집중력과 청각 집중력이 저절로 생기는 겁니다. 책 읽는 작업 자체가. 그래서 독서의 중요성은 항상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교육은 협업 능력입니다. 뭐 그건 인성이죠. 우리 부모님들은 사실은 인성에 대한 교육을 그동안 사실 잘 해오셨습니다. 예.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만나면 어른들을 만나면 엘리베이터에서 어른들을 만나면 배꼽 인사를 한다라고 하는 엄마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 아이는 말하자면 엘리베이터에서 예를 들어서 배꼽 인사를 하겠죠. 제가 만약에 그 아이를 만난다면 어떻을까요? 요즘은 이제 마스크를 끼워서 제가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보지는 못하겠지만 어떻든 간에 저는 요즘 또 말하는 것 좀 어렵긴 하지만 어떻든 이 팬데믹 시대가 지나갈 때는 항상 제가 너 착한 아이구나 하고 칭찬도 해주고 또 용기도 북돋아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자기는 그냥 배꼽 인사만 했을 뿐인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기를 밝은 웃음으로 아이를 갖다 칭찬하고 하면 이 아이가 높아지는 건 뭘까요?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존감으로 세상을 갔을 때 이 아이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세상에 대해서 적극적인 어떤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아이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부모님들에 의해서 일부적으로 가르쳐주면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할 수 있는 협업 능력은 뭘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긍정성이죠.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눈입니다. 사실 이 아이들이 먼 여행을 하거나 장애를 만나면
긍정성이 없으면 그것을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대개는 실패에 대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좌절을 많이 하고. 하지만 아이들한테 긍정성이 있으면 이런 위기는 하나의 기회야. 앞으로 나는 더 나갈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접근을 하고 추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아이들한테 긍정성을 키워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성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긍정성은 어떻게 키우냐? 우리가 뭐 거울 유론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거울 유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거를 보거나 듣기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거울 유론이 이 앞에 운동을 담당하는데 앞에 전운동 영역에 있는데요. 그 거울 유론이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긍정적인 어떤 행동이나 긍정적인 것들을 듣거나 보면 그런 행동을 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따라서 아이를 긍정적으로 키우려면 부모가 아이를 긍정적으로 보면 됩니다. 아이가 산만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이가 뭐 이것저것 관심 많다고 생각하는 거죠. ADHD 치료할 때 우리가 그러거든요. 아이를 충동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상당히 활동적이다라고 생각해라. 아이를 고집스럽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이가 자기 주도성이 있는 아이구나라고 생각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한테 강점에 초점을 맞춰서 아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 거울 유론이 아이를 긍정적으로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감정 조절이죠. 우리가 뭐 감정 코칭 이런 것들도 부모님들이 이제 배우시고 그러는데 감정 조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정을 잘 조절을 해야지 이 심장에서 뇌로 가는 그 피의 용량은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이 감정적으로 아이가 휘둘린 상태라면 집중력이나 기억력을 발휘하는 전두엽에는 피가 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정서적인 안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부모님들이 아이가 정서적으로 휘둘렀을 때는요, 꼭 안아준다든지 잘 들어준다든지 아니면 아이가 어떤 걸 결정하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숙제를 안 하고 컴퓨터를 하고 있으면 그래 너 지금 컴퓨터를 해서 숙제를 못할 것 같아서 내가 걱정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그러면 아이가 한번 뭐 5분 더 할게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5분 좀 기다려주는 거죠. 그래도 또 할까요? 또 5분 더 하려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또 기다려주면 이 뇌는 사실은 약속한 거를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약속을 지키려고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은 저절로 가서 그 다음부터는 공방에 들어가서 감정이 가라앉은 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인성을 키우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긍정성과 감정 조절력을 아이들한테 키워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아이들이 같이 다른 친구들이라고 노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시선을 간파하고 또 감정을 인식하고 그렇죠. 그것에 판단을 하고 이런 것들이 뇌가 다 발달하기 때문에 같이 협업해서 노는 것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 교육은 악기놀이죠. 왜 악기놀이가 중요하냐면 이 소뇌라고 하는 공간이라고 이런 게 뇌를 많은 한 30% 이상을 차지합니다. 또 20년 이상 악기나 성악을 했던 사람의 뇌를 보면 뇌가 변해 있다는 거죠. 아인슈타인이 이제 대표적인데요. 아인슈타인이 사실은 뭐 수학과 물리를 잘하기 때문에 뇌가 변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지만 사실은 아인슈타인의 뇌는 이 평소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바이올린 같은 것들을 켰습니다. 피아노도 키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거. 사실은 여기 그림처럼 막스 프랑코하고 연주회도 할 정도로 상당히 악기 교육을 많이 다뤘었는데 그것이 뇌를 변화시키는 요소가 컸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소근육 운동, 악기 놀이를 많이 했던 20년 동안 했던 사람들은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뇌량이 커진다든지 아니면 두정엽, 음악을 담당하는 뇌가 커진다든지 전두엽, 맥락을 파악하는 뇌가 커진다든지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아인슈타인도 사실 그런 특징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한테 소근육 놀이 같은 것들은 뇌를 발달시키는 대표적인 놀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소근육, 뇌가 차지하는 퍼센트가 상당히 많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블록놀이나 프라모델이나 이런 레고나 이런 것들을 놀이를 하다 보면 사실은 성을 만드는 상상력, 그렇죠? 또 그것을 설계하고 그것을 문제 해결하는 창의력, 그리고 그것 손으로 조작하고 하는 그런 신체화하는 문제 해결력을 높일 수 있는 대표적인 게 이런 블록놀이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자연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시, 청각, 시각을 넘어서는 자극을 받을 수 있고요. 뇌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 동물 실험을 해보면 이 자연에서 그냥 놀게 한 생쥐하고요. 우리가 인공적으로 뭐 그 멋있는 그런 말하자면 인공물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환경을 만드는 그룹하고 그냥 빈 케이지에 있게 하는 그런 그룹하고 찾아보면 이 자연을 뛰어놀 아이들이 훨씬 이 생물들이 훨씬 뇌가 제일 잘 발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뇌 발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연에 대해서 아이들이 접촉한 아이들은 이런 아이비리그의 이 입학 시험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 어떨까요? 패턴을 알아보는 문제인데 자연을 많이 접한 아이들은 이런 창의력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아이들의 소리와 색깔이라든지 리듬, 스트레스도 줄이고요.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절별로 만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은 뇌가 변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지속 가능하려면 5가지 교육에 초점을 맞춰라. 신체놀이, 독서, 그다음에 소근육 운동, 그다음에 협업 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지속 가능한 뇌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그 두 번째 이어지는 배움이 느린 아이에 대한 이해 그 청해 듣기 전에요. 부모님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줌으로 강의하시는 거랑 지금 유튜브로 연결되는 데 한 15초 정도 이제 시차가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만약에 좀 질문 주시면 조금 시간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좀 2강 원고 준비 시기 좀 부탁드리고요. 5가지 이 뭐 놀이를 포함해 뭐 운동과 그리고 이 뭐 독서 폭넓은 5가지 교육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좀 전통적인 이런 책을 통한 교육 외에도 아이들 연령에 맞는 다양한 이런 공감각적인 것들을 키워줄 수 있는 폭넓은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부모님들께서 그거를 아시지만 그래도 지금 다른 아이들보다 먼저 좀 언어적인 부분들이 좀 먼저 많이 좀 발달했으면 특히 뭐 외국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관심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어린 시기부터 특히 이제 유치원 때부터 이렇게 영어 학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접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혹시 그런 좀 언어 교육들을 너무 좀 많이 강화해서 특히 이제 외국어 교육들 같은 걸 어렸을 때 많이 했을 때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좀 있으신지 그걸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외국어하고 모국어하고는 이 발달이 좀 다른 발달입니다. 모국어는 어떻게 보면 내려가면 기초를 만드는 발달이고요. 그 다음에 외국어는 경험 의존적 발달이라고 그래서 말하자면 집을 만드는 발달입니다. 근데 특히 이제 36개월 이전의 아이들은 사실 기초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영어라는 것도 사실은 모국어 기초에 안에서 그 시냅스를 가지고 영어라는 시냅스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모국어는 일찍 노출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뭐 10배, 20배 노출을 한다 하더라도 과잉 자극은 별로 필요 없는, 그리고 다른 거하고 같이 기초를 만드는 데 발달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빨리 시작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모국어는. 반면에 영어는 집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기초가 만들어지면 더 잘 발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국어 발달이 상당히 의외로 영어 발달은 모국어 발달이 중요하고요. 또 이 그 영어라고 하는 것은 노출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노출되는 시간. 그러니까 5,000시간 노출되면 말하자면 전문가가 되고, 10,000시간 노출되면 거기에 어떤 최고적인 그런 영역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있다라고 하는데, 그 노출을 5,000시간 노출하려면 억지로 시켜가지고는 안 됩니다. 말하자면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고 잘해야 된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모국어에 5,000시간 노출된 다음에 시작하라라고 하는 게 초점이고요. 또 뇌발달로 보면 이 초등학교 시기가 축두엽이 발달해서 언어를 잘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가 되면 아이들이 영어를 언제든지 다 잘할 수 있는 나이가 되고요. 다만 이게 이제 사춘기가 되기 전에 12세 이전에 이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지 문법이나 발음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걸로 생각한다면 모국어에 일단 5,000시간 노출되고, 그게 뭐 36개월이 되든 혹은 48개월이 됐든 모르지만 어떻든 모국어에 노출이 돼서 그게 사고력, 판단력, 수리력으로 넘어가는 그런 것이 중요하고, 그거가 됐을 때 말하자면 언어를 배우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숙두엽이 발달해서 상당히 효율적인 뇌를 발달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영유아기에 모국어로 좀 기초가 좀 튼튼히 다져진 이후에 초등학교에 또 외국어를 이렇게 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잘 발달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